네, 반갑습니다. 축구방송에서요. 오늘 한반도 정세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특집 대담을 해서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전략이란 주제로 특집 대담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의 그 입출입 관련해서 그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근로자들의 네.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불허를 했죠, 북에서. 네.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새롭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막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북측에서 그 남북 관계 문제를 전시 상황에 맞게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조치인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반도가 이제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북의 대미 대남 강경 조치도 이제 연이어 이제 취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박근혜 정부와 미국 측에서는 상투적인 벼랑끝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반미대 결전, 조국 통일대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북이 군사적 외교적 조치들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북의 이제 군사력 그리고 전쟁 전략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북이 이제 정전협정 백지화를 지난 3월 11일부로 백지화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1호 근무태세 진입을 또 발효를 했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통해서요, 화력 타격 계획을 비준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연이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전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북의 이런 조치들, 새로운 조치들인데, 이런 조치들이 왜 취해지게 됐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현재 특히나 3월달, 3월 1일부로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됐고, 11일 키리조브 훈련이 키리조브 훈련은 끝났습니다만, 독수리 훈련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UN 쪽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였죠. 광명성 3호. 최근에 카이스트 한 교수님이 광명성 3호의 실제 사진을 직접 찍으셨어요. 네. 그래서 명쾌하게 이것은 인공위성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만,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시기에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격증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이 기본이고,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도 있습니다만,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을 이것을 이제 제어하거나 중간에서 완충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그러한 조치들마저도 차례차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정전 체제도 더 이상 이제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 현 단계에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전쟁 대비 진입으로, 전쟁을 실제적으로 이제 대비하고 그에 진입하고 있는 전시태세로 이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를 강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엔 측은 북한의 당시의 발사에 대해서, 발사라고 표현을 하죠. 발사에 대해서 기존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성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것은 따지고 보면 북한은 어떠한 종류의 우주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이른바 그들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식 표현으로 본다면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차원에서 인공위성도 발사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한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상 이전 단계의 유엔에 대한 이제 위반이기 때문에
고로 북한을 제재한다라는 면은 어찌 보면은 북한은 앞으로 영원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라. 예. 일종의 그러한 식의 이 이른바 정전 체제의 모순이 그대로 폭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 시기에 뭐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조미공동 커뮤니케나 그러한 과정이 북미 간의 일정한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현 단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행동을 봤을 때 북한은 미국 측은 우리의 정상적인 경제 발전도 지금 막아 나서고 있구나.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결과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이제 전면 대결전을 선포를 했고 바로 이제 1월 24일이었지 않습니까? 전면 대결전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더 중대한 제2, 제3의 조치도 취하게 돼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에 들어갔던 것이죠. 예, 그 3차 핵실험 과정 이후에 그럼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평화적인 목적의 인공위성이라 그러고 실제로 또 남쪽의 과학자들이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핵실험을 했는데 제재 결의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처음에 통과시켰던 그 제재 결의안 20875에 보면 북한의 대응 조치에 따라서 앞으로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부분이 그 2087에 실제로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은 3월 8일에 제재 결의안 2094 더 강화된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 대화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나가고 실제로는 이제 군사적 대결밖에 남지 않는 구조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3월 1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키리졸브 훈련의 진행 양상을 봤을 때 미국이 이른바 전략 폭격기라고 이야기되는 전략 무기들을 대거 한반도로 집중을 시키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전쟁까지도 미국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은 그에 대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이제 선제 타격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한 흐름에서 이른바 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 그리고 1호 전투 군무태세 진입 그리고 이제 전략 로켓군과 이 장거리 중장거리 포병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이 전투 근무 태세 그리고 이제 사격 대기 명령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예전에 이야기되던 말 대 말의 대결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이 이 일부의 이 북한 관련 이제 분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하시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발언들은 물론 뭐 강도가 좀 높은 면이 있지만 지난 시기에 없었던 게 아니고 90년대에도 그랬고 뭐 80년대는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의 논리를 깔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북한이 뭔가 한미연합에 대한 뭔가 그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식으로 보는 견해가 지금 뭐 제도권을 위시로 상당히 좀 팽배히 있는데 분명한 지점은 지금의 단계는 말만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조치들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키리즈브 훈련이 진행되던 3월 11일 그 첫 해에 인민군 전투기가 발진을 했는데 700회가 발진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투기가 700회를 발진한다면 700회를 발진시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남쪽의 국방부에서 분석하는 부분으로 보더라도 인민군 전투기가 하루에 700여 소티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상 최대 기록이고 그 이전 기간까지 북한이 최대 전투기를 많이 발진시킨 게 120회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이번에 700회를 단행을 했단 말이죠. 그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남쪽에 F4 팬텀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의 주력 공군기였죠. 팬텀기가 이 발진을 할 때에도 초당 1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투기 운영 경비가. 그것도 막 감가상각비가 있고 유류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은 이제 70년대 기종인 F4 팬텀기도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기에 북한은 미그 29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미그 21기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이 전투기들을 700여 회를 발진시켰다는 부분은 그에 대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는 것이 되죠.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행동 조치로 봐야 된다. 예, 그런 면이 하나 제기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날에 북한이 공습, 긴급, 경보. 공습 대비 경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경보를 발령하는 부분도, 공습 경보를 발령을 하면 일단 대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피라는 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부문들의 생산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막대한 GDP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감수해 나가는 행동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상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예견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제 대비, 실전 대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언론 논조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 하는 이 정세 관련한 북측의 네. 움직임에 관련한 게 논조는 어떤 것이냐면요, 북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래서 도발을 북이 이제 하려고 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측의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네. 북의 조치들이 한반도 긴장을 불러오는 그런 조치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키리조브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에 벌이고 있는,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 지금 독수리 훈련 기간이라고 강조를 하는 언론은 없어요. 네. 지금 훈련 기간이거든요.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기간인데 4월 말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지금 현재 한반도 핵전쟁 훈련을 가상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가, 요것에 대한 좀 언급이 좀 있어야 네. 북측의 이제 조치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키리조브 훈련이 준비되고 있던 상황에서는 어떠한 언론 보도가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키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라는 이제 남쪽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키리졸브 훈련이 딱 진행이 됐을 때 조지 워싱턴호는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예를 들면서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의지가 사실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있는데, 조지 워싱턴 호를 반입시키진 않았습니다만, 그 반대급부로 샤이엔이라고 하죠. 네. 핵 동력 잠수함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키리졸브 훈련 이후의 기간에도 여전히 한반도 수역에서 계속 남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죠. 예. B-52 네. 핵 폭격기를 실질적으로 한반도 근해에 이제 폭격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실제 이제 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B-52 괌 기지에 있는, 네. 괌에서 출격을 해서 약 4시간을 비행해 와서 이 한반도 수역에서 폭격 훈련을 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고 나서는 B-52 폭격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공대지 미사일, 즉 하늘에서 이 땅으로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 즉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가, 그죠?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미사일은 북으로 먼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이제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토에 미니트맨 3나 피스키퍼 같은 그러한 이제 ICBM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 잠수함들은 그 잠수함 발사되는 이른바 그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발사 이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이 전략 폭격기, 그리고 상당히 이 구식 기종입니다. 네, 50년대 개발된 거죠. 54년도에 개발돼가지고 주로 베트남전에서 사용되던, 남쪽에서 보면 약간 팬텀기보다 더 이제 후진한 그러한 이제 구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측면은 뭐냐면,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땅에서 발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잠수함은 해저에서 발사하겠습니다만 해저에서 발사를 해서 일정한 고도로 올라온 다음에 목표 지점을 타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 공대지 미사일 과정에서는 이미 이 높은 상공에서 그죠? 하늘에서 여기서 바로 발사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발사에서 이 폭파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출혈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더욱더 강하게 피력하는 과정이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B-52 폭격기가 한 번만 더 한반도로 들어오면 군사적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언했는데 B-52도 다시 왔을 뿐더러 그보다 더한 것은 B-2 스피릿이라고 하죠.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미국의 미주리주 이 미군 기지에서 미국 본토에서 날라온 그렇죠. 거죠. 본토에서 날라왔습니다. 약 10시간 걸쳐서 비행을 해서 군산 앞바다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직도 훈련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폭탄 투하 훈련을 하고 오산 비행장으로 와서 오산 비행장에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랜딩 기어를 내려가지고 바퀴를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착륙을 하는 정도만 훈련을 하고 그대로 떠가지고 공중급유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 과정에서 B-2 스텔스 전폭기가 실질적으로 폭격 훈련에 가담했다는 것은 미국이 B-52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구식 기종이기 때문에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는 B-2 전폭기를 가지고도 우리는 북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면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이 일반적으로 핵 타격은 ICBM이 기본인데 ICBM이 아니라 왜 오래된 비행기 가지고 저러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전술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강력한 신호로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미국이 취한 조치들, 이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벌였던 이 훈련들이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로 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미 지금 미국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북한의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이 화두가 제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화두는 그렇다면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제기가 된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북한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라는 미명을 가지면서 만약에 캘리포니아 앞바다, 샌프란시스코나 LA 앞바다에다가 미사일을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간다면 이를테면 만약에 이거는 뭐 북이 뭐 그러한 군사 무기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가정에서 입장을 바꿨을 때 이제 북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북한이 어떠한 이러한 이 신형 전폭기, 전투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한 10시간을 날아갑니다. 미국을 향해서 미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향해서 날아가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폭탄 투하하고 공중급유를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미국 백악관이 받는 정치적 압박감, 그리고 미 국민이 빠지는 정치적 공황 상태, 상당히 혼란이라든지 백악관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 아니다 라는 식의 논리가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매년마다 그렇게 북한을 압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으로 될 수 있겠고, 북한이 상당히 그러한 이 측면에 대한 이것을 실제적인 이 가능성을 도저히 이 탁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단계,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야만 되는 단계로, 그러한 단계로 북이 행동하게끔 미국이 이렇게 내모는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3월 달에 전체 군사적 이 훈련의 흐름을 볼 때 그런 흐름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올해 보면 그 언론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한국과 미국 당국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최초로 한반도에서 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B-52, B-2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북측에서 느끼는 위험성, 위기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조치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북과의 어떤 전쟁을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 서부 해안에다가 이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이제 전투 폭격기들을 한반도 상공에서 띄워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과연 한반도 핵전쟁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 계획, 의지, 결정 이런 것이 과연 내려졌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현 단계에서 이제 미국의 지금은 이미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진입한 단계고, 사실상 이 핵타격 계획을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면들을 볼 때 이 미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우리는 대화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수를 쓰지 않는 이상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했던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초에 그 에릭 슈미트 미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데니스 러드맨 같은 그 NBA 농구 스타의 평양 방문은, 그것은 이 로드맨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인사의 방문으로 봐야지, 그것을 이제 미 행정부와 결부짓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미 당국자의,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빌리 저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동행을 했으니까요, 미국 정부 인사가 북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뭐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간에 언론에 알리면서 방문을 해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정한 대화를 나눴던 것은 지난 1월 달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이 마지막이었다. 예, 가장 마지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구글 회장이 무언가 얻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되던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순안공항에 구글 회장을 영접하러 나온 인사라고 할 때 적어도 뭐 외무성 부상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이제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러진 못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 미국에 억류돼 있던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인을 소환해서 데려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마치도 이제 2009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 평양 방북을 통해서 이 북한에 억류된 두 여기자, 이른바 린다 김이라고 하죠. 그 두 여기자를 송환해서 데려오는 그런 과정처럼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미 간에 일정한 방향 전환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선핵 포기,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타결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뭐 이 한미 당국이라든지 이 세계가 바라고 있던 그러한 이제 해결 과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현 단계에선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북한은 그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핵 폐기는 이미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북한은 이제 선핵 폐기는 없고 우리 시기의 핵 증강, 핵 군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선핵 폐기는 이미 그것은 불가능해진 지 오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설비를 또 미국에 공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핵이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미국으로서는 검증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지금의 행동을 중지하면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할 때 실제로 대화의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미국의 이러한 이제 외교적 언사, 이 외교적 언사를 오바마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들고,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가 왜 그런 발언을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군사적 충돌을 기도할 때는 이른바 성동격서식 타격을 가장 기본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도 필요하죠. 예.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명분을 축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국이라는 네.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기엔 미국이 한반도 핵전쟁까지 상정한 그런 단계로 돌입했지 않겠는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북의 이제 이런 군사적 수치들과 움직임 자체가 북에서 보기에도 지금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취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북의 최고 사령부 성명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타 기사들을 보면 북이 이제 그 미국 본토, 괌 등의 이제 태평양상의 미군 기지들 그리고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 등을 이제 타격 대상으로 삼고요. 미사일 발사 준비에 이제 돌입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군사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북이 선포한 그리고 보도한 여러 가지 그런 작전 계획들이 현실 가능한가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북의 군사력과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한반도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그 해답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래식 전력, 비대칭 전력 그리고 기타 이제 새롭게 파악되는 전력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북의 재래식 전력. 현재 이제 파악되고 있는 전력이 어떤 건지, 어떤 수준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거기 앞서서 그 북이 발표한 미 본토뿐 아니라 네. 괌과 그 미국에 따르는 미국에 추종하는 국가들의 이제 기지들, 네. 예? 미군 기지들까지도 다 이제 폭격을 할 것을 그렇게 이제 공개 선언했는데 네. 그것의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이고 그리고 이것이 핵심 당사자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과 미국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대북 전쟁에 돌입을 했을 때 북한의 대응이 어떠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과연 미국 당사자인 미국 이외에 이를테면은 일본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호주도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때 나토의 군병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 세계의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 이미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해외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일본 이제 요코하마라든지 요코스카 항을 북한의 인민군 미사일이 타격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되는 양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은 적을 더 늘리는 과정이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호주의 호주 다윈의 미 기지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호주를 이제 타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호주가 자연스럽게 한반도 전쟁에 편입되는 네. 그러한 상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북한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 대표적으로 주일 미군 기지랄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타격을 사실상 과연 그들이 타격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일종의 이 판단이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핵심적인 이 충돌의 지점이 되는 부분은 한반도가 되는데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곳은 한반도인데 근데 한반도는 북한은 뭐 종래적으로 뭐 민족을 중시하고 그리고 뭐 삼천리 금수강산을 중시한다고 하니 정말 북한이 한반도에 핵폭탄을 쏘겠는가? 예, 그러한 생각도 저는 충분히 이제 미국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이번에 미 본토 괌뿐 아니라 주변 추종국들의 이 해외 기지까지도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는 측면은 거기에 대한 핵 타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미국이 북한을 핵선제 타격하는 순간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으로서는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이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대해서 미국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그러한 이제 대응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실 가능한가? 네. 그게 이제 군사적 역량 자체가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제 우선 이제 북의 재래식 전력,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예. 있겠는가요? 일단 이제 북의 재래식 전력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군사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주요한 부분이, 전쟁은 이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이 작전과 전술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전술이라든지 이게 이 방침이 되게 이제 빛을 발했던 그러한 이제 전투들을 보게 된다면, 이를테면은 뭐 이제 한국 전쟁 같은 경우가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예를 본다면 당시에 투입된 병력 기자재라든지 군인의 규모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 당시에 투입된 군수 물자의 비율로 봤을 때 북한은 미국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그 막대한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5년간 계속적으로 군사 장비를 개량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 미국의 무력뿐 아니라 16개 나라들, 유엔군 깃발 아래 16개 나라들의 이 군사력을 플러스 해가지고 한반도에다가 집중을 시킨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어떠한 이제 전쟁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주변의 16개 나라들의 군사력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비좁은, 저희가 155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전선이. 이 비좁은 전선에다가 그 많은 군사력을 집중 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베트남전을 보더라도 베트남전에 투입된 외국군이 한국군이 있죠. 그 외에 별로 손에 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국가라는 형태를 갖춘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신생국을 상대로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이 이 소련의 붉은 군대, 스탈린의 붉은 군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3일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식의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당시에 메가더 총사령관은 추수감사절까지는 종교를 지켰고, 우리 장병들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미 본토에 가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한국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냐면 메가더 사령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의 양상은 무려 3년이나 끌게 되면서 이 남북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요한, 이를테면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이 전쟁이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귀결이 되고 말았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재래식 전력을 동일 비중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전쟁이 휴전이 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재래식 군력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이 장비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 전략과 작전, 전술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봐야지만이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해진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봤을 때 북한의 대부분의 지상군 병력이 일단 한국군에 비해서 약 2배수 가까이가 되게 됩니다. 북한의 육군이 이제 109만 명이라고 하고 있죠. 네. 남쪽의 육군은 약 50만 명 수준인데, 물론 이제 저희 국군의 전체는 6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군이나 공군을 제외한 육군 병력을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약 2배수의 병력이 되고 전차의 보유 규모도 남쪽에 2배수 가량이 됩니다. 2,400대 가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네. 남쪽은 근데 1,000대가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특기할 지점은 전투기의 보유 대수도 인민군이 더 많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군이 이 북에 대해서 우세 내지는 이제 대등한 측면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해군 전력입니다.
해군 전력은 근데 저희 국군이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은 서해와 동해가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 함대 사령부와 동해 함대 사령부가 연합작전을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 그랬을 때 서해 함대 사령부는 별도로 놓고 동해 함대 사령부를 집중 타격할 수 있는, 한미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한미연합군은 상황에 따라서 서해에 배치한 해군 무력을 동해로 옮겨 놓는 것은 뭐 충분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해 함대, 북한의 인민군의 동해 함대 사령부를 초전에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동해안에 상륙작전을 진입을 하면서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전체적인 GDP 투입 규모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이 투입할 수 있는 전쟁 물자에서 압도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단행을 해서 제2전선을 형성을 한다면 이 전쟁의 형국은 유엔군 쪽으로, 미국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이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동해안에서 계속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상시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군사훈련 중에 반상륙 훈련이 있죠. 즉, 특히나 동해안에서 주로 이제 제기가 되는데, 원산 앞바다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한미연합군이 상륙을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격퇴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죠. 물론 반대급부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규모의 해병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해병대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대지 않습니까? 지난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 해병대가 어떠한 주된 역할을 했냐면, 태평양상의 일본군 기지를 분쇄해 나가면서 이제 태평양 섬에 대한 상륙작전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를 보더라도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해병대 병력들이 주요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이 한국이 해병대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것이 해병대가 무슨 뭐 이 휴전선에 155마일 그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거기서 포격전을 하라고 해병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후를 치는 이러한 이제 상륙작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상륙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제 지상군 병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한미연합군의 이 공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방어 능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이 휴전선 타격 능력이죠. 예, 이른바 그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인민군의 포가 10,000여 문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사정포. 예, 이른바 그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장사정포와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포를 전부 다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타격 능력을 봤을 때 10,000여 문이 넘는다는 것은 한 번 당기면 10,000발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날아가는 과정도 휴전선 인근 지역과 그리고 중거리, 그리고 이제 서울 근교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정거리 수십 킬로미터 수준의, 이번에 최근에 북한이 키리저브 훈련 기간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주체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높은 멀리 날아가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장거리 포들을 일거에 발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난 1950년에 이 한국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히 커다란 심각한 타격이 야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남쪽의 군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그 공격 원점은 물론이고 그것의 지원 세력, 그리고 지휘부까지도 완전히 다 이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포가 10,000여 문이 동시에 발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과연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대응 역량이 살아남겠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포격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는가? 지난 시기에 연평도 포격전에 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이 지상군 병력을 그야말로 이 60년대 수준이다, 70년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최근에 공개적으로 군사훈련 장면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게 남쪽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북측의 그 배치 숫자하고 네. 영향들하고 그리고 남쪽에 대응하는 영향 자체가 실제로 이게 다 이제 방어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우려들을 내는 이제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대칭 전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것은 뭐 핵 문제하고 또 뭐 EMP탄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비대칭 전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헤리티지 재단에 브루스 클링너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북미 간의 시뮬레이션 결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제1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1차 대전에 맞먹는 막대한 피해가 양산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차 대전의 이 전상자가 약 900만 명 가량, 대략 약 1000만 명 가량의 인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수준의 인명 양상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거기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그 텔레비전 연속극이었는데요. 더 킹 투 하츠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이승기 씨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개전 초기에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될 때 사실상 민족의 공멸이라고 봐야죠. 라고 이제 발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1994년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1994년도에 북한의 군사력을 볼 때 그 당시에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충돌했을 때 민족의 공멸로 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남쪽의 김관지 국방부 장관도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정승잡참 의장도 통상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는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북한은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북한의 지휘부는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전체 전쟁의 국면이 풍전등화 양상으로 가고 있을 때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우리 민족의 어떠한 양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는가? 상당히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 비대칭 전력 상당히 좀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남쪽의 많은 제도권의 언론들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 본토까지 타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 본토를 타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의 고향이 미국이라 그런지 거기서 상당히 안도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뭐 화두가 되고 가장 중요한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당장에 지금 휴전선 앞에 살고 있는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지는 또 바다 건너서 일본 사람들도 저는 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도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는 자기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불가역에서 만약에 이제 남북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됐다면 차 타고 불과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 개성공단이고 바로 이제 통일 전망대고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서 이를테면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 의정부나 동두천의 주한미군 기지에 정밀 핵타격을 가한다. 핵포탄을 쏘게 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부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핵포탄을 한국군에 대해 가지고 발사한다. 라게 되면 포탄 한 발당 그죠? 예. 보석구름 하나 피어오를 때 사단 영량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단계의 이 이른바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군부 강경파가 제기하는 이른바 이 지원 세력까지 그리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막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전황의 이 위험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타산이나 역량 타산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핵, 그죠? 그리고 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리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핵을 이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니까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재래식 군사력과 다른 한 방의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력,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북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의 수준, 그리고 배치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남쪽의 가장 호전적이라고 하는 김관진 국방장관, 정수주 합참의장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소형화했을 때 MBC 뉴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 한 40kg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소형화를 제기하면 약 22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약 최소치로 잡았을 때 6에서 6개에서 7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남쪽의 군부가 그것을 수량을 3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플루토늄과 관련된 거니까 북한이 지그프리드 테크 박사에게 공개했던 영변 지하의 우라늄 농축 설비, 거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해가지고 이 우라늄 핵탄두를 무기화한다면 거기서 탄두가 플러스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본토와 괌, 그리고 괌을 비롯한 서태평양 일대의 미 태평양 사령부의 미군 군사기지까지도 전부 다 핵공격의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북한의 미사일 타격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그나마 지금 논란을 걸고 있는 게 미 본토 타격 능력이거든요. 본토는 타격하지 못한다 라는 게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이제 그들의 입장인데, 그들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본토는 타격하지 못하지만 요코하마 기지는 타격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괌도 타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괌의 B-52 전략 폭격기는 채 이륙하기도 전에, 만약에 북한이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괌에 있는 괌 지사인가요? 지사도 빨리 본토에다가, 미국 본토에다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죠. 그런 요구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자, 비대칭 전력의 이제 능력 이런 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또 EMP탄도 비대칭 전력으로 예.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 이 2월 12일에 단행되었던 제3차 핵실험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차 핵실험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도에 대해서, 그것의 이제 파괴력, 폭발 규모에서 남쪽은 맨 처음에 기상청은 이것을 진도 5.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시 반경에. 그랬다가 12시가 되니까 이것이 5.0으로 좀 줄어요. 그러더니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오후 2시가 되니까 진도 4.9.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다 라고 되는데, 그 중간에 저는 아마 국방부 관계자와 뭔가 모종의 그런 과정도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의 이제 연방지질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진도는 5.2가 되고, 그것의 파괴력은 TNT 40kton, 40kton이면 4만 톤이지 않습니까? 4만 톤이면은 1톤 트럭에다가 TNT를 가득 실어가지고 그 차량 4만 대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같은 거죠. 그러한 TNT 40kton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히로시마급의 3배에서 4배가 되는 과정이 되죠. 그러한 그러한 핵실험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슈피겔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정부는 매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그것의 규모를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의구심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보면 그 폭발 규모가 약 40kton에 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볼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이 탐지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제논이 검출을 되지 않았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제논 성분이 지난 2차 핵실험 때도 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탐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차폐를 잘했던가.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2006년도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할 때 그때는 주한미군이 동해상에서 기체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제논 가스를 포집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1차 핵실험 때 북한의 지하 핵실험 폭발 규모가 진도 약 3.8이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10분의 1은커녕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번에 3차 핵실험에 비해서 훨씬 작고 미약한 폭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핵물질, 제논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그거보다 10수배 이상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이 포집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랬을 때 이제는 실제로는 북한의 이 핵실험을 예전에 이른바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리틀보이 수준의 초보적인 원자탄에서 좀 더 개량되고 나아간 이를테면 수소폭탄 같은 그러한 새로운 핵반응의 형태에도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군의 정승조 합참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회에서 이 새누리당 대정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에 어떤 실험을 할 걸로 예상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승조 합참의장 답변이 원자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이르기 이전에 증폭형 핵분열탄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 증폭형 핵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예전에 단순한 원자탄에서 수소폭탄으로의 이전, 수소폭탄으로의 확대를 지금 시기에 타진하고 있고 그러할 기술적 토대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들이 언론상에서 은폐되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미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제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 3차 핵실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소형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폭발량이 소형화되진 않았어요. 더 커졌죠.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형화가 되느냐. 커지려면, 폭발량이 커지려면 더 대형화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욱더 위력한, 이를테면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이 지난 시기에 1, 2차 핵실험이 불완전한 핵융합 반응이었고, 핵분열 반응이었고, 이번에 3차 핵실험이 그나마 이 히로시마급의 원자탄에 좀 더 근접했다라고 하는 남쪽의 국방부의 발표대로 되려면 북한 당국의 입장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는 이번에 더욱더 위력한 원자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야 말이 되는 건데 북한 당국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다정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형화되는데 폭발력이 커지는 부분이 이건 사실상 종래에 이 히로시마급의 원자탄을 가지고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기존의 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으로의 기술적 이전, 수소폭탄으로의 이 기술 축적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이 그러한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실질적으로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핵폭탄은 그 자체적 특성으로 이것이 대형 폭발이 오히려 더 쉬운 면이 있죠. 그렇죠. 예, 소형 폭발이 어려운 거죠. 핵폭탄은.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우라늄의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계질량은 뭐냐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분열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우라늄이 쪼개질 때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우라늄이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로는 4개가 쪼개지고 그걸로는 8개가 쪼개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폭발되는 우라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이
우라늄이 일거에 폭발을 하는, 그래야지 이것이 폭발의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내에 일정한 중성자 밀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 중성자 밀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임계질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폭장치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계질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기폭장치를 처음에 이제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폭발을 시킬 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리틀보이는 우라늄을 둘로 분리시켜 놓습니다. 폭탄 내에서는. 그러다가 이것이 떨어질 때 이 분리되어 있는 우라늄이 이쪽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폭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분리되어 있던 두 우라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합쳐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라늄의 핵분열 임계질량을 넘어서 가지고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이것을 건탑이라고 그러는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제 뺀맨, 그 핵폭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한 건타입으로서 제조할 수 없습니다. 플루토늄은. 그것은 이제 내폭형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플루토늄의 내용물을 외부에서 내부로 폭발을 시키면서 플루토늄을 일시적으로 이제 응축을 시킨다는 거죠. 플루토늄을 응축을 시키면서 그 내부의 중성자 밀도를 보장을 해가지고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라늄 원자탄은 실질적으로 핵실험할 필요도 별로 없고 저절로 되니까. 근데 플루토늄 탄은 그것이 이른바 원치 않는 반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리액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핵분열 반응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반응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활용한 이제 핵탄두는 실험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기폭장치, 어떻게 처음에 이제 개시 폭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폭장치의 실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몇천 번의 기폭장치 실험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소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 폭발될 때 그 핵물질의 밀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밀도가 증가가 되면 들어가는 핵탄두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폭발이 용이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넣게 되면, 그래서 대형 폭발로 추구하게 되면, 대형 폭발로 가게 되면 구태여 그러한 기폭장치를 세밀하게 디자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그죠? 대충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거칠게 넣어서 일정하게 기본 질량 이상만 가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핵분열 반응이 오히려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이런 소형 원자탄 내지는 소형 수소폭탄, 이러한 소형 원자탄, 전술핵 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전술핵 탄두를 가지고 있으면 전략 핵탄두를 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북한이 지금의 그들의 핵 능력을 수소폭탄 과정으로 이전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재앙적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 수소폭탄을 미 본토로 보내게 된다면 수소폭탄이 우주 공간에서 폭발할 때 그러한 이제 EMP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EMP 효과에 의해 가지고 미 본토가 전체적인 이러한 이제 전자기기들의 무력화 과정을 충분히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EMP 펄스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이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핵폭탄이 폭발하는 부분이 단순히 거기에서 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갖는, 핵폭발 과정이 매우 높은 온도와 에너지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원자 구조 자체가 다 해리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책에서 배우던 원자의 내부 구조 같은 것들이 핵폭발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까지도 다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이 탄두의 물질들이 매우 커다란 에너지를 가지고 사방으로 폭발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게 됐을 때 연속적인 하전 입자들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전하를 띠게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이제 플라즈마 구름이 형성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전자기 펄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자기 펄스는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과전류 같은 유도 전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예를 들 때 저희가 이제 생활적 공간에서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갈 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스마트폰을 빼고 찍어야 되죠. 그리고 뭐 CT 같은 촬영을 하러 갈 때도 MRI 찍으러 들어갈 때 주머니에 핸드폰 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MRI 같은 지는 매우 강한 자개장을 형성을 하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 장비들이 타격을 입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로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MRI를 촬영을 할 때 핸드폰 기기를 휴대한 채 촬영을 하게 되면, 뭐 그려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AS 센터 가가지고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새로 다운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을 때 핸드폰을 빼고, 핸드폰뿐 아니라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을 전부 다 빼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 인체에 심각한 데미지가 와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3번 한 결과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요절한다든지 아니면 암이 발병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EMP 효과에 의한 이제 유도전류 발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이 회로에 어떠한 타격을 주게 되냐면, 이른바 이 집적 회로라고 해서 오늘날은 모든 반도체 장비들이 매우 미세한 전선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의 이 손톱만한 사이즈 안에, 일반적인 반도체 칩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의 손톱만한 사이즈 안에 약 10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0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과전류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회로의 단락이 바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제조하는 측면이라든지 반도체 공정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것을 회로의 단락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적 현상에 의한 그런 이제 회로 단락을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인텔과 같은 이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그런 이제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10년 개런티를 보장을 하고 있죠. 즉 이제 10년간 사용을 해도, 우리가 판매하는 이 CPU 제품은 여러분이 10년간 사용을 해도 그러한 회로의 단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제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를 이용을 할 때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원치 않는 일시적인 회로에 이상적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EMP 공격에 의한 그 소프트킬과 하드킬이 나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EMP에 의한 소프트킬이라 그러면 막대한 전자기 펄스에 의해서 전체 전자 장비들이 일시적으로 정상적 작동이 안 되는 상태, 예, 그런 경우를 소프트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드킬로 나아가게 되려면 그것의 유도전류가 훨씬 더 큰 값으로 이제 이 형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 소자 내에 미세 회로가 단락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축전지에 크랙이 발생하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기의 이 기계적 결함이 만들어지는 과정, 예, 그런 과정을 이제 하드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미 본토 상공에서 미 본토 상공 300마일 상공에서 약 10메가톤 가량의 이 수소폭탄, 물론 이 10메가톤 가량의 이 10메가톤이라고 하는 TNT 10메가톤에 해당하는, 즉 TNT 1000만 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3차 핵실험의 약 30배 가량의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폭탄이 미 본토 상공 300마일 상공에서 폭발하게 되면 미 본토 전역이 전자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 상태를 그려보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전이 일어난다. 정전 상태라기보다는 이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있는 전자 장비들이 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를테면 여기 이제 전구라든지 일반 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이제 컴퓨터, 이런 식으로 미세한 전류, 미세한 회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집적 회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에서는 그 방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EMP 효과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조선일보에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북한의 다음번 조치로 무엇을 예견했냐면 북한의 EMP 공격, 이른바 슈퍼 EMP 탄을 보유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제 발사할 가능성을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EMP를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사상과 정견을 떠나서 한국 사회의 하나의 주요한 화두가 돼버렸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EMP 능력에 대한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물론 이 EMP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될 수는 없습니다. 이 EMP 효과가 처음으로 이제 발견됐던 것이 이미 1962년이었고, 냉전 시기에 소련이 그러한 EMP 탄을 실질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리고 EMP 탄은 핵을 통한 EMP탄을 이제 핵 EMP라 그러고, 그 외에 EMP 효과를 낼 수 있는 폭탄을 비핵 EMP탄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도 EMP탄을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핵 EMP탄이죠. EMP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ADD 관계자가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소프트킬에 대한 능력은 확보했는데 하드킬 능력까지를 확보하려면 좀 더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MP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한미군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인민군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국방부 관계자가 2009년도에 국회에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약 20에서 30킬로톤 가량의 그러한 이제 소형 핵탄두가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전역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차후에 어떻게 제기가 되냐면, 북한이 한반도 상공에서 그런 EMP탄을 내지는 우주 공간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폭발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막대한 전자기 펄스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의 이러한 전자기기나 전자장비들이 제대로 작동이 불능에 빠지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EMP의 방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실전화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측면이 있죠. EMP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측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러한 이제 IC 집적 회로에 직접 타격이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금속 도면으로 그것을 완전히 표면을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 장비를? 예. 그 회로 부분을요. 문제가 되는 회로 부분을 금속 표면으로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죠. 네. 그걸 감싸버리면 어떤 효과가 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그 번개가 칠 때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번개가 맞더라도 전체 전류는 자동차 껍데기로 다 흘러버리고 내부의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차폐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EMP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경우에는 EMP 방어 체제가 거의가 지금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이 표명을 하기로는 국방부가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합참 건물이 있고, 그리고 뭐 국방부 청사가 있고, 이건 뭐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MP 방어 체제가 있는데, 군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EMP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3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무엇이 나왔냐면, 그 보고 체계라고 하는 것도 전자기파 교란 수준에 대한 대응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EMP 공격이 제기됐을 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진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군 전반적인 EMP 방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급선무다, 매우 급박하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군 당국의 보고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상 북한이 그러한 이제 EMP 내지는 그런 전자전 같은 부분을 단행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EMP가 주한미군이 EMP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레이더가 있죠. 레이더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더 전파 발신하는 부분에서 전파를 발신을 해서 그 되돌아오는 전파를 수신을 하면서 대상물에 대한 위치를 추적을 하는 그러한 이제 군사 장비가 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발신할 수 있는 전파 발신부를 열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막말로 레이더를 금속 물질로 싸버리면, 그죠? 전파를 발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EMP 공격을 단행을 할 때 주한미군이나 이제 한미연합군은 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레이더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레이더가 무력화되든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도박이 되는 것이죠. 레이더가 무력화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북한 인민군들의 위치를 또 포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아니면 레이더 장비를 살리기 위해서 레이더를 다시 이제 차폐를 시키든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시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레이더를 끄고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남북 간에. 그리고 이제 이 북미 간에 레이더를 끄고 벌어지는 전투를 보면 인민군의 평균 hun속 기간이 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공위성으로 자동으로 유도되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없으면 전부 다 수동 전환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수동 전환 모드의 전환 전투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1950년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대칭 전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면 재래식 전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른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밀 타격 능력. 미국은 90년대 이후에 이제 스마트 전을 표방을 하면서 스마트 폭탄이라고 하죠. 저는 또 폭탄에다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다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국 사람들은 뭐 스마트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폭탄으로 좀 뭔가 좀 이제 여론전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오바마는 이제 스마트 외교 뭐 이런 것까지 막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미국의 타격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던 부분이 바로 91년도죠. 걸프전이었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이른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스텔스 전폭기도 있죠. 그러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군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소련 붕괴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이 전자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전자전에 대한 측면은 지난 2010년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바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 이상우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이 연평도가 우리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K9 자주포가 대형 사격을 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대형 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맞춰가지고 대형 사격했는데, 그것도 이후에 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미국이 인공위성을 가져와가지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그냥 야산에 밭에다가 그리고 배추밭에 떨어져 있고 뭐 그런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돼버린 바, 이미 2010년도에 북한군이 전자전을 했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상우 이 국방선진화 추진위원 단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인민군이 정확하게 이 작전을 하고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파는 이제 제밍 방해 전파 발사하고요.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무인 항공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타격 지점을 봐가면서 공격을 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상우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국방부 당신들은 기합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민군은 장비는 2세대지만 전력이라든지 이 훈련 그런 측면에서는 4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은 장비는 4세대인데 전체적인 이제 전략이라든지 전술적인 측면에서 2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싸워 이기겠냐,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 청와대 직속, 그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의 이러한 이 비대칭 전력, 즉 이제 전자전 그런 위험성을 실제로 많이 좀 아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뭐 금방 이제 전자전까지 얘기했었는데 GPS 교란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그렇죠. GPS 교란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 됐었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이른바 미국의 무인 정찰기 드론이라고 하죠. 그 무인 항공기를 4대나 지금 견인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격추시킨 것도 아니고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오는 과정은 인터셉트.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강력한 이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드론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GPS에 대한 정보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도 이제 이란의 군사기지를 CIA 기지인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드론을 그대로 착륙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 이란이 미군 이 무인 항공기 드론을 4대나 지금 이제 이 견인을 해 왔는데 중요한 지점은 북한의 대동강변에 배가 한 척 있죠. 뿌에블로. 예, 네. 뿌에볼로 1968년이죠. 네. 그때 이제 납포한 뿌에볼로가 있는데 최근 시기에 뿌에볼로 옆에 배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예요. 잠수함 아닌가요? 그 미국의 무인 잠수정이죠. 네. 예, 미국 무인 잠수정을 그것도 이제 견인해 한 거겠죠. 그건 예. 뭐 공개가 안 됐는데 언론에 예, 그게 거기 전시되어 있다는 건 확인됐죠. 그렇죠. 네. 예, 전시돼 있다는 내용들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자전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 실제 교전 상황에서 연평도 표격전과 같은 실제 교전 상황에서 북한은 반드시 전자전을 필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차후에 북이 이른바 이제 대미 대결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전면 전쟁을 이제 선언하고 거기에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연평도 포격전을 할 때는 전자전을 쓰지만 예? 전선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에서는 뭐 우리는 전자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전체 휴전선 155마일에 걸쳐서 이러한 이제 북한발 강력한 전자전이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가운데서 무슨 지원 세력을 타격을 한다든지 무슨 지휘부를 타격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일단 북의 군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무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군사 전략 지금 이제 군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핵전쟁을 실제 이제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좀 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됐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이 EMP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능력이 확증되지 않았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전력을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그럼 한반도에 대한 군사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인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른바 그 급변사태 대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줄기차게 이제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른바 북한발 급변사태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이제 유고 내지는 유고만 넣은 게 아니에요. 유고 및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고 거기다가 이후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 그러면서 또 한간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면 뭐 그런 얘기도 한때 나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이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아도 한미연합군이 먼저 북으로 들어가서 북의 내정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급변사태 대비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이 전략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이렇게 새롭게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제 이른바 급변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태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는 급변 사태의 계획은 집행되지가 않았죠. 뭐가 있었죠? 아니 실제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교체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개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서를 했는데 그렇죠. 그 발동이 안 됐죠. 한미연합군은 그 작전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죠. 네.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장 며칠 동안? 실제로 그랬던 부분도 있겠죠. 실제로는 그것이 이제 그 12월 19일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른바 그들이 기대하던
이른바 기대하던 이제 급변 사태라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이 정치적 지도부가 이렇게 분열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좀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혼란 상태가 있으면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있겠는데, 반드시 그런 혼란 상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 상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도 당시에 그런 혼란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국가정보원이 지금 그렇게 기대고 있는 그들의 대북 휴민트, 그들의 그러한 이제 이 이른바 대북 소식통들의 전원을 통해서도 그러한 혼란 양상이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변 사태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버렸다는 부분은 최근 시기 들어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이 비방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이 권력 구조의 문제, 그런 문제 제기가 사실상은 그런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북한의 권력 내분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 지도부가 싫고 무조건,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싫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 감정적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급변사태 계획은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현 단계에서 미국이 한반도 군사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측면은 실질적인 핵선제 타격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북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 네.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은 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핵무기를 동원한 전쟁이라는 측면보다는 북한과 전쟁을 불가피하고 현 단계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왜냐면은 지금 단계에서도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른바 해구산 정책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해구산 정책이 파탄이 나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세계 패권이 이것이 줄줄이 도미노로 쓰러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현 상황에서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승산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고 계산했을 때 핵선제 타격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그거에 맞선 이제 북의 전쟁 전략이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그 북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보면은 이제 그 B-52라든가 B-2기가 출격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선전 보고로 간주한다라고 이제 북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당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핵전쟁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면 이거에 대한 그 북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 공격에 대한 북의 대응 전략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적들의 이제 핵 공격에는 우리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맞설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으로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전술적 입장에서 아까 방송의 초입에 나왔습니다만 미 본토와 괌 등 태평양상의 미군 기지들과 한국 내 미군 기지들, 그들 모두를 다 타격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핵 타격을 단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 되겠죠. 그러면 태평양상에 존재하는 미군 무력들은 일거에 쓰러져 나가는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핵전쟁의 초입 단계에서 군사적 우위권을 확립을 하겠다, 확보를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허용을 하게 되면 양측이 공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핵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먼저 선제 핵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공격이 일거에 상대층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승산이고 뭐고 단지 초토화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키리저브 훈련 과정에서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샤이엔 핵동력 잠수함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훈련 과정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인 타격기를 선보였다는 것이죠. 그 무인 타격기는
그냥 일종의 자폭 공격 비행기죠. 그 자폭 공격 비행기는 그 무인기가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그냥 기계 덩어리죠. 무인기가 여기에 어떤 폭탄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무인기는 그냥 발전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상공에 떠 있다가 공격할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그대로 충돌을 감행하는 것이죠. 예, 이른바 자폭 공격이죠. 그러한 무인 타격기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인 타격기를 선보이게 된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해 나갈 때, 그죠? 북한에서 지대공, 북한의 땅에서 B-52 폭격기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그 전체적인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이미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북한의 이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12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B-52 폭격기는 120km 바깥권역에서 이제 순회를 하다가 이 지대공 미사일을 핵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B-52 폭격기가 근처에 이제 오게 됐을 때 북한군의 무인 타격기가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전략 핵폭격기를 통한 폭격이 어려워지게 되면 미국은 또한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ICBM은 어떠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ICBM은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날아오는데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날아오는 순간 북한군이 그것을 반드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미 본토가 아니라 태평양 상해랄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바다 깊은 곳에 현재 미 핵잠수함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거기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샤이엔 핵동력 잠수함이 들어올 때 이 샤이엔 핵동력 잠수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요격 이 시스템을 선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남쪽의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시속 900km로 매우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타격이 불가능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 시속 900km가 어느 정도 빠르기냐 하는 것이죠. 음속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속 900km는 대략적으로 볼 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칼기랑 비슷한 속도가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1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매번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느냐라고 할 때 사정거리 1만 킬로미터가 거의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태평양 서부 해안까지 거리가 대략 1만 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이 속도가 시속 900km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온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속 900km로 오니까 1시간에 900km 오면은 9000km 오는데 10시간이 걸리겠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10시간 걸려서 오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0시간 걸리는 게 대한항공 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B2 스피릿도 B2 스텔스 전폭기도 속력이 마하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 칼기 수준으로 오는 겁니다. 왜 칼기 수준으로 오게 되냐면 B2 스텔스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레이더에 포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속력을 내게 되면 열추적을 당하게 되죠. 엔진의 출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적 레이더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다소간 줄어들더라도 레이더에 안 들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B2 전폭기는 공대공, 그러니까 적 비행기가 왔을 때 그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기관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외부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은 적 전투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 요격을 시키려면 결과적으로는 밑에 있는 이제 미사일 해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미사일을 꺼내야 되는데 미사일 해치를 여는 순간 스텔스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그대로 레이더에 포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요격 미사일 실험을 선보였다고 하는 측면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 태세가 세워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피력하는 그러한 이제 군사적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핵 공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정밀 타격 이런 거에 대한 북의 대응 전략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북이 이제 발표한 발표문들을 보면 보도나 이렇게 보면 북은 이제 승리를 이제 자신한다고 보통 다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모든 나라들이 다 승리한다고 이제 장담을 하고 있는데 북이 선포하고 있는 지금 조국 통일 대전, 반미 대결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대립 관계에서 실제 어떻게 전개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 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을 뭐 이제 어떻게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다못해 가지고 축구 경기조차도 예. 공은 둥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 전쟁은 사람이 수행하는 어찌 보면은 고도의 이러한 이제 좀 행위,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전쟁의 양상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너무나 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요. 분명한 사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를테면 미국이 핵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이 먼저 공격을 이를테면 이제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은 미국의 핵 공격이 진행될 때 거기에 대한 대응 타격으로 핵수단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현 단계에서 정전 협정 자체가 백지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그것을 따지는 부분만큼 사실 좀 미련한 부분이 무의미하다. 이런 예, 거죠. 그렇죠. 예.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이른바 이 민족의 공멸, 그리고 사실상 특히나 휴전선에서 30km 근방에 살고 있는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경우에게는 훨씬 더 커다랗고 심각한 과정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먼저 이제 핵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금 B-52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수소폭탄 4개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네. B-2기가 핵 미사일 16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북이 이것을 가지고 억지력이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북의 도발을 막는 뭐 핵우산이고 이렇게 안심하는 그런 논조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면 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지금 그 핵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른바 미국이라고 하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가지고 슈루탄 핀을 뽑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집 안에서 슈루탄 핀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대응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잘 자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지금. 예.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이죠. 예. 하여튼 그런 논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요거 한 두 가지 얘기만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 그 언론에서는 북의 움직임을 이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보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이 이제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조가 하나 있고요. 또 대화와 보다 큰 지원을 얻기 위한 엄포용이다. 이런 또 논리가 있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내 선전용이다. 이런 논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논조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현 단계에서 이제 사실상 북미 간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제기되는 과정은 지금 60년을 끌고 오는 이 정전체제, 이 정전체제를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은 정전체제의 전환이죠. 정전체제를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의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로 국제관계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북한 당국은 아마 이 정전체제를 미국은 번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60년째 경제봉쇄가 되고 있는 네. 매우 불합리한 체제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이 바라는 건 체제의 전환입니다. 근데 미국이 바라는 건 체제의 유지죠. 왜냐하면 이 정전 체제가 미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현재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 개입을 보장하는 체제이고 남쪽에는 주한미군을, 일본에는 주일미군을 배치시켜가지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딱 턱 앞에다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군사 무력들을 배치를 해놓고 중국과 러시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동북아의 정전 체제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현재 취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 안정하는 게 사활적 과제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 본다면 미국은 체제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북한은 체제의 원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전쟁 위기라는 국면이 커지면 커지는 것 자체가 이 체제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제기가 돼야겠죠. 아니 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제기가 돼야지만이 현재 정전 체제의 부당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친미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별 무리 없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지금 시기에 이 체제 전환의 요구를 무마시킬 수 있다. 예, 대중들이 그런 쪽에 눈을 뜨는 것을 덮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현재 전쟁 위기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 상당히 좀 강하게 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언론 통제 그리고 이제 언론의 사실상 이제 정부의 언론 개입이 그러한 결론으로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한반도는 전시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죠. 전시 상황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나가는 건 허용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그 입경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해주지 않고 있어요. 4차례가 있었는데, 4차례 다 이제 그 불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또 확인되는 거는, 그 해외 동포들한테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해외 동포들 소식에 의하면 북측에 그 체류하고 있던 해외 동포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북쪽 바깥으로 네. 다시 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거고 또 북쪽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신발을 신고 자고 있다. 뭐 이런 그 평양을 방문했던 동포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인 전시 상태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에 돌입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 필리핀하고 태국 대사관에서 그렇습니다. 자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태세, 집결처를 예.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집결처를 이제 그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반도 직접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취해지지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위기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심각한 전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출로가 현재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의 위기 국면이 이미 행동 대 행동 단계, 행동 태세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행동 조치를 되돌려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행동 조치를 되돌리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북미 간의 대결 구조에서 그 대결의 기본적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른바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측면이 바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북아 패권에 대한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것을 이렇게 냉전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의 전환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또 그 과정으로 된다면 뭐
북미 간의 양자회담 결론에 따라서 다자회담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육자회담도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대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과정에서 그러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는 지금 이 대화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대결의 이 외길로 지금 이렇게 충돌로 줄다름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단의 그러한 이제 이 브레이크 제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브레이크 제어 조치는 실질적으로 남쪽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측면은 박근혜 정부가 되겠죠.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 지난 시기에 1949년이었죠. 김구 선생님께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이 당시에 이제 김일성 당시 수상이 전민족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김구 선생님께서 분단만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용인을 하면서 사실상 남북 대화에 나섰던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48년도 예.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 김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 평양행을 했다고 해서 보수 세력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어떠한 사람들도 김구 선생님을 오늘날 뭐 이를테면 좌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민족의 든든한 지도자로서 김구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거부하고 일관되게 대북 대결 구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남쪽에서의 단독 정부를 구성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날 역사적 평가가 어떠한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시기에 마치도 이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이 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방부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연합 방위체제 속에서 주한미군의 의견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방부를 신뢰한다는 발언은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만 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모두의 피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피해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떠한 이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방사능이 터져 나올 때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보십시오. 그게 무슨 뭐 돈 있는 사람은 방사능도 피해가고 그죠? 방사능 안 막는 약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이 핵전쟁 위기 속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적인 조치를 내와야 된다. 적어도 북에 대해서 특사를 파견할 용단을 내리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적인 전략 이 대북 접근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발언을 했던 본인의 그러한 이제 흐름도 있고 또 지난 2002년도에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북 특사를 단행을 해서 지금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북미 간의 첨예한 갈등 지점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른바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본인 스스로 뭐 퍼스트 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건 공주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실제로 그렇다면 오히려 더욱더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뭔가 어떻게 좀 자기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으로도 저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적인 입장으로 좀 나서야 되고 그런 면에서 노골적으로 이 대북 강경 발언과 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대응, 이를테면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면 그건 북한한테 핵무기 쏘라는 것이고 그 핵무기 우리가 맞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의 이 대북 강경 발언과 대북 적대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군부 강경파들을 저는
그러한 이 군부 강경파들이 전체적인 이 정권의 실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시기에 전쟁 위기 국면에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그 위기에 편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진짜 무모하고 무책임한 그죠. 뭐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그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예. 그것도 정말로 미국의 해고사만 믿고 있는데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이 강경 발언들을 계속 쏟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도발 원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순되는 그런 그 말의 폭탄을 뭐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위기의 원인,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위기의 출路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하면 좋잖아요, 그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과 미국이 다 좋단 말이죠. 그리고 남북 사이에는 공동선언 이행하고 대화 협력하고 교류하면 좋은 거죠. 좋은 길을 놔두고 지금 전쟁으로 가려고 하냐, 그죠? 지금 출로는 제가 볼 때는 평화협정으로 가고 남북 공동선언과 대화 협력으로 가면 문제 풀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그 평화 번영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굳이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저희가 뭐냐? 북의 메시지는 전 그렇다고 봐요. 대화 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그죠? 정상화, 안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끝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으로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기본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장난처럼 대하지 말자 지금 상황을, 그죠? 한반도 위 상황을 장난처럼 대하지 말고 엄중하게 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이 위기가 어떻게 심각하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는 건지 좀 이 무게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정세 특집 대담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정전 전략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이 그 지금 한반도 그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위기의 출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곽동기 연구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또 재방송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